네, 공부를 다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WTO 체제에서 과거 1947 가트가 오늘날 1994 가트로 이어지고 1994 가트 제19조에 세이프가드 조치에 대한 기본적인 규정이 원칙 규정이 있고 우루과이 라운드 협상을 통해서 1995년 1월 1일부로 새롭게 반려된 세이프가드 협정이 만들어졌다고 했습니다. 세이프가드 협정은 Agreement on Safeguard이고 흔히 줄여서 SG Agreement라고 합니다. 한국어로는 세이프가드 협정 혹은 긴급 수입 제한 조치 협정, 긴급 수입 제한 조치에 관한 협정이라고 명명하기도 합니다. 세이프가드 협정의 기본적인 내용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죠. 가트 1994에 있는 기본 원칙인 제19조의 내용에 대해서 이제 보다 구체적인 내용들이 추가로 WTO 회원국들 간에 합의되었던 겁니다. 먼저 제1조는 General Provision이라고 해서 이 세이프가드 협정의 일반 규정이 있고요. 두 번째는 Condition, 이 조건에 관한 내용들이 있고, 이 세 번째는 이제 Investigation이라고 해서 과연 이 세이프가드 조치가 발효되어야 하는 상황인가에 대한 이 조사 방법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들이 나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아까 말씀드린 무역위원회가 대한민국 무역위원회가 이 세이프가드와 관련된 인베스티게이션 이 조사의 주체가 되는 정부 기관이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이 제4조의 내용이 아주 중요한데요. Determination of Serious Injury, 즉 심각한 피해가 있는지 여부를 판정하는 거고요. 혹은 threat thereof라고 해서 심각한 피해의 위협이 있는지 여부, 즉 심각한 피해가 현재 있는지, 지금은 없지만 심각한 피해의 위협이 존재하는지를 어떻게 판정하는지, 당연히 이 determination의 주체는 해당 수입 국가가 되겠죠. 우리나라에서는 무역위원회가 이 우리나라에 수입되는 상품으로 인해 심각한 피해가 발생했는지, 발생할 위협이 있는지에 대한 판정의 주체가 바로 대한민국 무역위원회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제5조는 이제 긴급 수입 제한 조치, 세이프가드 조치의 적용에 관한 내용이고요. 제6조는 provisional이라고 해서 provisional이란 말은 이제 잠정 조치입니다. 일시적인 조치입니다. 즉, 우리가 그 모든 그 기본적인 법률 조치에 행정 조치에서 잠정 조치라는 개념이 있죠. 이 정식의 확정 판결이 나오기 이전에 일단 그 피해를 더 이상 피해가 확대되는 것을 막기 위해 일시적으로 취하는 조치를 프로비저널 잠정 조치라고 합니다. 이 세이프가드의 적용 관련해서 잠정 조치에 대한 규정도 있고요. 제7항, 이 아티클 7, 7조를 보면 Duration and Review of Safeguard Measure라고 해서 세이프가드 조치의 기간 그리고 리뷰, 검토. 결국은 이 말의 의미가 뭐냐면 세이프가드 조치는 permanently 영구적으로 할 수 있는 게 아니라 예외적으로 정해진 기간 동안만 취할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반드시 세이프가드는 이 조치를 취할 때 duration, 기간이 결정되어져야 하고요. 제한된 기간 동안에만 하는 거고요. 리뷰, 그리고 이러한 세이프가드를 지속해야 하는지 여부를 끊임없이 재검토를 해야 됩니다. 리뷰를 해야 합니다. 제8조에 보면 Level of Consensus and Other Obligation이라고 해서 예를 들어서 세이프가드 조치에 대해서 긴급 세이프가드 조치에 대한 이 세이프가드 조치로서 만약에 관세를 올리는 방식을 취한다라고 하면 그 관세를 어떤 수준까지 올릴지에 대한 그 관련된 규정이고요. 제9조에 보면 Developing Country Member라고 해서 WTO의 가장 중요한 목표 중에 하나가 Development, 가난한 개도국, 정말 가난한 최빈 개도국의 경제 개발을 위한 이 지원 역할이 WTO의 중요한 목표 중에 하나라고 우리가 이미 배웠죠. 그러니까 개도국에 대한 특별한 규정이 별도로 있고요.
나머지는 보시면 되고, 그리고 아티클 13에 보면, 제 13조에 보면 surveillance라고 해서 이 세이프가드 조치가 제대로 이행되고 있는지 여부를 감독하는 이 감독과 관련된 부분도 있습니다. 뭐 분쟁 해결에 대한 내용도 있고요. 이렇게 해서 세이프가드 협정이 구성되어져 있습니다. 세이프가드 협정은 한마디로 말하면 불공정한 무역 행위에 대한 반덤핑 조치 혹은 상계 조치와 달리 이게 가장 중요한 비교 내용이라고 말씀을 드렸죠. 기본적으로 트레이드 레머디 무역 구제 조치는 불공정한 unfair trade act에 대한 행위가 이 조치가 상응하는 조치가 무역 구제 조치 트레이드 레머디라고 했습니다. 불공정한 무역 행위의 대표적인 사례가 덤핑, 정상 가격 이하로 물건을 팔아서 경쟁하는 상품을 생산하는 산업, 기업에 피해를 주는 게 덤핑이죠. 그러니까 덤핑이 대표적인 불공정한 행위이고요. 또 하나가 바로 서브시디, 보조금을 받게 되면 보조금을 받지 않는 경쟁 기업에 대해서 불공정한 게임이 되겠죠. 그것을 바로잡는 게 원래 의미의 트레이드 레머디이다. 그래서 무역 구제 조치의 대표적인 두 가지가 반덤핑 조치, 엔타이 덤핑 메저, 그리고 상계 조치, 카운터 베일링 메저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전통적인 두 가지 무역 구제 조치와는 달리 공정한 무역 행위에 대한 세이프가드 조치라는 점에서 이 세이프가드 조치라는 것은 비록 수입된 상품이 수출업자가 아무런 불공정한 행위를 하지 않고 공정하게 경쟁했음에도 불구하고 예를 들면 중국에서 우리나라로 수입되는 플라스틱 인형이 있다고 가정해보죠. 그럼 플라스틱 인형을 중국에서는 한국으로 수출할 때 예를 들어서 인건비가 싸서 세금이 싸서 임대료가 싸서 더 낮은 가격으로 플라스틱 인형을 만든다고 가정을 해보죠. 그럼 그 플라스틱 인형을 한국으로 수출하게 되면 우리나라는 예를 들어서 중국에 비해서 인건비도 높고 임대료도 높아서 동일한 플라스틱 인형을 생산하는데 더 많은 비용이 들어갈 가능성이 있겠죠. 가정해 보면. 그렇다면 국내의 플라스틱 인형을 생산하는 생산자들은 중국에서 플라스틱 인형을 생산해서 한국으로 수출한 사람들에 비해서, 기업들에 비해서 국내 생산업자들은 경쟁력이 없겠죠. 따라서 중국의 플라스틱 인형 생산 수출업자들은 공정하게 최선을 다해서 더 좋은 물건을 더 싸게 한국에 수출한 것 뿐인데 아무런 불공정한 행위를 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이 중국산 플라스틱 인형의 한국으로의 수입이 증가함에 따라서 국내 기업은 국내 플라스틱 생산 기업들은 피해를 보게 되겠죠. 이 경우에 부과하는 무역 구제 조치가 세이프가드 조치, 세이프가드 메저라는 겁니다. 다만 이제 중요한 게 불공정한 행위 때문에 벌어지는 반덤핑 조치, 상계 조치와는 달리 수출업자 입장에서는 공정하게 경쟁했는데 경쟁에서 이긴 것 뿐이기 때문에 무조건 이 발생하는 국내 산업의 피해를 무조건 보호해 줄 수는 없다라는 거죠. 따라서 제한된 범위 내에서 제한된 기간 동안 상당한 엄격한 조건으로 세이프가드 조치를 부과할 수밖에 없다라는 겁니다. 불공정한 무역 행위가 아니라 공정한 무역 행위에 대한 구제 조치이기 때문에 세이프가드 조치는 또 이제 중요한 게 이 일시적인 조치라는 거죠. 템퍼러리 한 조치입니다. 왜 이게 중요한가요? 일시적이라는 것은 급격한 예견하지 못한 수입의 증가 때문에 국내 산업에 피해가 벌어지는데 이 국내 산업이 일시적으로 보호를 받음으로써 이 국내 산업이 경쟁력을 회복하거나 다른 산업 분야로
업을 옮기는 소위 말하는 구조조정에 필요한 시간을 벌어줘야 한다라는 논리가 사실은 이 세이프가드 조치라는 것 속에 숨겨져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세이프가드 조치는 일시적으로 부과되기 때문에 세이프가드 조치를 부과할 당시에 어느 기간 동안 부과할지에 대한 기간이 반드시 정해져야 하고요. 그리고 이 기간이 정해졌다 할지라도 끊임없이 이 세이프가드 조치를 유지하는 게 필요한지 여부에 대해서 리뷰를 해야 합니다. 또한 WTO 체제에서는 이 세이프가드 조치가 제대로 진행되고 있는지에 대해서 WTO 협정을 위반하지 않는 방법으로 유지되고 있는지에 대해서 끊임없이 surveillance, 이 감독을, 감시를 하도록 법률 체계가 짜여져 있습니다. 또 아주 중요한 게 뭐냐면 세이프가드 조치는 반드시 최혜국 대우의 원칙에 따라 모든 수입 상품에 대해 부과되어야 합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예를 들어서 덤핑이 일어났다라고 하면 이 반덤핑 조치는 덤핑을 한 기업, 덤핑을 해서 수출한 그 기업의 상품에 대해서만 부과됩니다. 그리고 보조금에 대한 상계반체 조치도 보조금을 받아서 수출한, 수입된 그 상품에 대해서만 상계 조치가 부과됩니다. 이에 반해서 세이프가드 조치는 특정 상품의 잘못 때문에, 특정 수입품의 잘못 때문에, 불공정한 무역행위 때문에 벌어진 게 아니기 때문에 동일한 상품, 동종 상품 혹은 경쟁 관계에 있는 모든 상품에 대해서 국적에 상관없이 다 부과되어야 됩니다. 예를 들면 우리가 다음 시간에 이와 관련해서 케이스를 한번 볼 텐데 아주 유명한 사건 중에 하나가 뭐냐면 미국이라는 나라가 있는데 미국 그 조지 W 부시라는 이 트럼프 대통령 전에 오바마 대통령이 있었고 오바마 대통령 이전에 8년간 집권했던 사람이 공화당의 조지 W 부시죠. 조지 W 부시가 대통령이 된 다음에 취했던 이 무역 조치 중에 하나가 바로 철강 수입에 대한 긴급 수입 제한 조치를 취했어요. 왜 그러냐면 미국의 철강 산업은 한때는 상당한 경쟁력이 있었지만 지금은 경쟁력을 많이 잃었어요. 뭐 여러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뭐 어떤 인건비의 문제도 있고요, 기술의 문제도 있고요, 또 미국의 산업 구조 자체가 훨씬 더 고부가가치 산업으로 이동한 거죠. 그래서 미국의 철강 산업이 점점 쇠퇴하면서 상대적으로 일본의 철강 산업이 강해졌고요. 일본의 철강 산업도 일본 전체의 산업이 고도화되면서 이제 한국 포스코와 같은 한국 철강 산업이 흥해졌고요. 지금 한국 철강 산업도 잘하고 있지만 점점 중국이나 인도의 철강 산업의 경쟁력이 높아지고 있는 상황이죠. 뭐 이런 이유로 미국의 철강 산업은 여전히 유지되고 있긴 하지만 다른 경쟁 국가의 철강 산업보다 경쟁력을 잃어가고 있습니다. 2000년대 초반에 다른 국가들이 미국의 철강을 수출하게 되니까 그 수출한 국가들, 예컨대 한국의 포스코 같은 기업들이 미국의 철강 수출을 하게 되면 포스코는 아무런 불공정한 행위를 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미국의 철강 산업의 경쟁력이 없어서 미국으로 수입되는 철강 수입량이 증가하게 되고 그 결과 미국의 철강 산업에 피해가 발생하게 되죠. 미국의 입장에서는 미국의 철강 산업을 보호하기 위한 세이프가드 조치를 취해야 되는데 이때 반드시 지켜야 하는 원칙이 뭐냐면 최고로 혜택받는 국가처럼 대해줘야 된다라는 원칙을 따라야 된다는 겁니다. 따라서 미국은 철강을 미국으로 수출하는 모든 국가의 철강 상품에 대해서 동일하게 세이프가드 조치를 취해야 돼요. 예를 들어서 만약 미국이 그래 한국과 중국과 인도에서 미국으로 수출되는 철강 상품에 대해서는 세이프가드 조치를 취하지만 일본으로부터 미국으로 수출되는 철강 상품에 대해서는 일본은 미국과 친하니까
세이프가드 조치를 면제하겠어. 이건 안 된다라는 겁니다. 왜냐하면 수입되는 모든 철강 상품이 결국 미국의 철강 산업에 피해를 주는 거기 때문에 이 세이프가드 조치의 철학상, 원칙상, 이 제도의 이념상 세이프가드 조치를 취할 때는 반드시 최애국 대우의 원칙에 따라 국적에 상관없이 모든 동종 상품, 모든 직접 경쟁 상품에 대해서 동시에 최애국 대우의 원칙에 따라서 차별 없이 적용되어야 한다는 거죠. 이에 반해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반덤핑 조치는 덤핑을 해서 수출한 기업의 상품에 대해서만, 상계 조치는 보조금을 받고 수출한 기업의 상품에 대해서만 취해지는 것에 비해 세이프가드 조치는 최애국 대우의 원칙에 따라서 모든 상품에 대해, 모든 수입 상품에 대해 국적에 상관없이 그리고 직접 경쟁 관계에 있는 모든 상품에 대해 국적에 상관없이 최애국 대우에 따라서 세이프가드 조치는 취해져야 한다. 이게 앞서 우리가 배웠던 반덤핑 조치 그리고 보조금에 대한 상계관세 조치라는 불공정 무역 행위에 대한 트레이드 레머디 무역 구제 조치의 경우와 공정한 무역 행위에 대한 오로지 수입 증가 때문에 벌어진 피해에 대해서 세이프가드 조치를 취하는 것 간의 근본적인 차이점이다 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 다음으로 또 중요한 게 뭐냐면 세이프가드 조치는 이 세이프가드 조치는 세이프가드 조치를 당하는 기업의 입장에서는 자기는 공정한 경쟁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자기 산업의 경쟁력이 뛰어나서 품질 좋은 물건을 싸게 수출한 것에 불과한데 수입국의 국내 산업의 경쟁력이 없어서 피해를 입는 것, 즉 경쟁에서 지는 것뿐인데 세이프가드 조치를 당하는 거니까 수출자의 입장에서는 이건 당연히 엄청난 손해가 되는 말도 안 되는 거죠. 내가 잘해서 경쟁에서 이긴 건데 경쟁에서 진 산업을 보호하기 위해서 이 긴급 수입자 조치를 취하는 거니까요. 따라서 이 세이프가드 조치에서는 반드시 뭐가 병행되어야 되냐면 세이프가드 조치로 인해 피해를 보는 회원국에 대한 컴펀세이션, 보상을 그 피해에 대한 보상을 제공하도록 되어져 있습니다. 이런 제도가 있는 것 또한 결국은 국내 산업 보호를 위한 세이프가드 조치를 무조건 취하는 게 아니라 아주 예외적으로 국내 산업의 보호를 위해 구조조정을 위해 시간을 벌기 위한 예외적인 조치로서 이 세이프가드 조치가 취해진다라는 그 정신을 이 보상이라는 제도 속에 숨겨져 있다라고 볼 수 있겠죠. 자, 그럼 이제 세이프가드 조치를 위한 요건이라는 걸 우리가 배워야 되는데 이 세이프가드 조치를 위한 세 가지 요건 너무너무 중요한 내용입니다. 우리가 앞서 그 덤핑을 할 때도 그리고 또 지난 시간에 했던 서브시디 보조금과 관련해서도 이 조치를 취할 수 있는 요건이 있었죠. 이 세 가지를 이 요건들이 뭔가를 서로 비교해서 이해하는 게 아주 필요합니다. 자, 첫 번째로 세이프가드 조치를 취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필요한 게 수입의 증가가 있어야 된다. 수입의 증가가. 우리가 이 트레이드 레머디와 관련해서 제가 지난번에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국제통상법에서 실무적으로 가장 많이 활용하는 제도가 트레이드 레머디, 무역구제 제도라고 했습니다. 정부 기관을 중심으로 보면 우리나라는 산업자원부 산하의 무역위원회가 이 세이프가드 조치 그리고 반덤핑 조치 그리고 보조금에 대한 상계 조치에 대해서 이 조치를 취하는 국내 정부 기관이라고 했고요. 그러니까 이 와중에 기업을 대리해서 여러 로펌들이 이게 맞는 거다 아니다에 대한 소송 과정에 또 이 여러 가지 법률적인 문제에 이 실무적으로 변호사들이 참여한다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이 구체적인 덤핑 비율을 계산하거나 또 보조금의 그 숫자적인 계산을 하는 거에 회계사들이나 관세사들이 또 실무적으로 참여하고 있다고 했습니다. 우리가 그래서 이 트레이드 레머디라는 개념을 이해할 때는 반드시 앞서 우리가 배웠던 덤핑에 대한 엔타이 덤핑 메저, 서브시디에 대한 카운터베일링 메저, 그리고 세이프가드 조치 이 세 가지를 비교해서 이 세 가지의 공통점과 차이점이 무엇인지를 비교해서 트레이드 레머디 전체를 이해하는 게 필요하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세이프가드 조치를 취하기 위한 첫 번째 requirement, 전제 조건, 요건이 뭐냐면, 요구되는 조건이 뭐냐면, 바로 import increase, 수입 증가입니다. 앞서 덤핑에서는 여기에 해당되는 게 뭐라 그랬죠? 바로 덤핑이 있어야 됩니다. 덤핑이라는 불공정 관행이 있어야 된다. 불공정한 무역행위가 있어야 된다. 상계관세에서는 뭐가 필요하다 그랬죠? 서브시디, 보조금이라는 불공정한 무역행위가 있어야 된다. 다만 WTO 보조금 협정에 따르면 보조금의 종류가 서로 다르다라고 했죠. 첫 번째는 아예 금지되는 보조금. 두 번째로는 actionable measure, 조치가 가능한, 상계 조치가 가능한 보조금. 그리고 unactionable이라고 해서 조치를 취할 수 없는 허용되는 보조금. 이 보조금이라는 조건이 충족되어야 한다고 했습니다. 이에 반해서 세이프가드 조치는 첫 번째 뭐만 있으면 된다고요? 수입의 증가라는 요건만 있으면 됩니다. 즉 일체의 불공정한 행위와 관련된 요건은 없습니다. 오로지 수입만 증가했느냐 여부를 판단하는 겁니다. 두 번째가 바로 가장 중요한 심각한 피해가 있어야 된다. 심각한 피해가 있어야 된다. 우리 그 덤핑에서는 반덤핑 조치를 취하기 위해서는 덤핑이 있어야 된다. 플러스 두 번째 요건으로 뭐가 필요하다라고 우리가 배웠죠? material injury, 실질적인 피해가 있어야 된다. 즉 material injury, 실질적 피해라는 말은 이미 수출 기업이 덤핑이라는 불공정한 잘못된 행위를 했기 때문에 이미 잘못된 거예요. 옳고 그름에 대한 판단은 덤핑에서 나는 거고요. 따라서 그 잘못된 행위로 인해서 material injury, 실제 피해만 발생하면 조치를 취할 수 있었던 게 바로 반덤핑인 거예요. 이에 반해서 우리 지난번 그 서브시디에 대한 카운터베일링, 상계 조치의 경우에는 서브시디 보조금이 있어야 된다. 근데 보조금이 무조건 나쁜 건 아니라 그랬죠. 보조금의 종류에 따라서 허용되는 것도 있고 조치를 취할 수 있는 것도 있고 아예 금지되는 것도 있다라고 했습니다. 따라서 조치를 취할 수 있는 보조금일 경우에는 두 번째 뭐가 필요하다 그랬죠? 바로 serious prejudice. serious prejudice라고 해서 material보다는 좀 더 높은 수준의 serious라는 표현을 쓰고 injury라는 말 대신에 prejudice라는 요건을 달았습니다. 이에 반해서 지금 우리가 배우는 세이프가드 조치의 경우에는 덤핑이라는 아예 잘못된 행위도 없고 서브시디라는 괜찮은 경우도 있고 잘못된 경우도 있는 서브시디라는 것에서는 serious prejudice라는 조건이 붙었는데 이번에는 아예 세이프가드 조치는 덤핑과 서브시디와 달리 아무런 잘못이 없는 상황이에요. 수출입자의 수출업자, 수출기업의 입장에서는. 따라서 수출이 늘어났다라는 것 자체에는 잘못이다라는 판단이 있을 수 없는 거죠. 따라서 수출이 늘어났다라는 요건 하에 추가되는 요건이 굉장히 엄격하게 붙습니다. 그 추가되는 요건이 바로 뭐라고요? 심각한 피해가 있어야 된다. 단순히 피해가 발생했다라는 것만으로 세이프가드 조치를 취할 수 없습니다. 아까 덤핑의 경우에는 덤핑이라는 잘못된 행위가 있기 때문에 실제 피해가 발생하면 material injury만 있으면
조치를 취할 수 있습니다. 반덤핑 조치를. 이에 반해서 세이프가드 조치의 경우에는 수입이 증가했다라는 사실은 아무런 잘못이 없는 거예요. 따라서 수입 증가 플러스 두 번째 요건인 이 피해 부분에서 단순한 피해가 아니라 그냥 피해의 사실이 있다라는 것만으로는 안 되고 그 피해의 수준이 심각해야 되는 거예요. 심각한 높은 수준의 심각한 피해가 있는 경우에 한해서 세이프가드 조치를 취할 수 있는 겁니다. 조건이 다르죠. 이 요건의 구분을 해야 됩니다. 이게 아주 중요합니다. 반덤핑 조치를 취할 때 요구되는 피해에 비해서 실질적 피해라는 material injury에 비해서 세이프가드 조치를 취하기 위해서 요구되는 피해의 수준은 훨씬 더 높다. 이유가 뭐다? 그 앞에 전제 조건이 덤핑은 그 자체로서 불공정한 거지만 세이프가드의 전제 조건인 수입 증가는 이 자체로서는 불공정이다라고 말할 수 없기 때문에 즉 수출 기업의 입장에서는 자기가 최선을 다해서 더 좋은 물건을 만든 것뿐이기 때문에 그래서 수입 상품이 국내 상품에 비해 경쟁력을 가져서 더 많이 팔린 것뿐이기 때문에 따라서 두 번째 조건의 피해 부분의 요건이 훨씬 더 높다. 즉 아무런 잘못이 없다. 하지만 너무 많이 수입되어서 국내 산업에 심각한 피해가 발생했기 때문에 너가 아무런 잘못한 게 없지만 국내에 피해를 당하고 있는 망하고 있는 국내 기업들을 예외적으로 제한된 기간 동안 일시적으로 보호해 줄 필요가 있다는 거죠. 조금 더 경제학적인 의미로 표현하면 산업 경쟁력을 잃은 국내 산업, 국내 기업이 스스로의 구조조정을 통해 경쟁력을 회복하거나 혹은 아예 다른 산업 분야로 이전할 수 있는, 이동할 수 있는 시간을 벌어주기 위해 발동하는 제도가 세이프가드 조치이다. 그래서 이와 관련되어서 무엇을 위한 시간을 벌어주는 거라고요? 경쟁력을 잃은 국내 산업의 경쟁력을 회복하거나 혹은 다른 산업 분야로 이동할 수 있는 시간. 이걸 고상하게 뭐라고 표현하나요? 구조조정. 국내 산업의 구조조정에 필요한 시간을 확보하기 위한 예외적인 조치가 바로 세이프가드 조치라고 표현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구조조정이라는 단어, 우리 지난번에 한번 무역과 관련 얘기하면서 제가 설명을 들었죠. 경쟁력을 잃은 국내 산업의 구조조정이란 말은 영어로 adjustment라고 표현하기도 하고 restructuring이라고 표현하기도 합니다. 경쟁력을 다시 회복하거나 경쟁력 있는 비교 우위가 있는 다른 분야로 기업의 요소들을 예를 들어서 노동자들을 경영인들을 자본을 기계를 다른 분야로 이동시키기 위해 필요한 시간을 벌기 위한 조치가 세이프가드 조치이다. 이제 중요한 건 바로 수입이 증가되어야 한다. 플러스 단순한 실질적 피해를 넘어서서 심각한 피해가 있어야 된다. 그리고 세 번째로 뭐가 필요한가요? 바로 수입이 증가되었다라는 것이 cause, 원인이 되어 심각한 피해라는 effect, 결과가 발생했다라는 수입 증가와 심각한 피해 사이의 causation, 인과관계가 존재한다라는 것을 입증할 수 있어야 됩니다. 자, 그래서 세이프가드 조치를 취하기 위한 세 가지 요건은 무엇인가? 첫 번째는 수입이 증가되어야 한다. 두 번째로는 심각한 피해가 발생해야 한다. 세 번째로는 인과관계가 증명되어야 한다. 이거 기본적인 구조가 예를 들어서 덤핑하고 비슷하죠. 우리 덤핑에서는 첫 번째 덤핑이 있어야 된다.
덤핑이라는 것 자체가 unfair하다. 따라서 두 번째, 심각한 피해가 아니라 덤핑이 이미 unfair한 거니까 실질적 피해가 발생해야 한다. 잘못된 행위로 실제 피해가 발생해야 한다. 세 번째로 뭐가 필요했죠? 덤핑에서도 causation. 바로 덤핑과 실질적 피해 사이의 causation, 인과관계가 확인되어야 한다. 똑같죠? 똑같죠. 그럼 오늘 세이프가드는 수입 증가가 있어야 한다. 두 번째, 수입 증가로 인해 심각한 피해가 있어야 한다. 세 번째로, 수입 증가와 심각한 피해 사이의 코제이션, 인과관계가 확인되어야 한다. 이해되시죠? 자, 그럼 이제 잠시만 쉬었다가 우리가 다시 또 수업을 진행하겠습니다. 잠시만 쉬겠습니다.